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난방비, 각 가정에서 난방비가 무시 못하게 들어가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내 머릿속에 어떻게 짓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구상하는 대로 집을 지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주택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그 전문가적인 그런 요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뭐 건축주들도 미술을 전공해서 미적인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밝은 분도 있고, 또 기계적으로 설비적으로 밝은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름 자기 능력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구상하는 그러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시는 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떤 조언을 받아서 고칠 거는 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뭐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관심거리죠. 그리고 집을 지어서도 어떻게 하면 작은 에너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고 또는 뭐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지금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정말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중에서 건축 부분에서 이 목표가 있어요. 해마다 목표가 있고 5년 단위 목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지향하는 그러한 건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 제로 에너지 하우스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언제 따로 시간을 내서 디테일하게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을 지으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집을 하나 계획을 하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네. 자, 뼈대는 어떻게 튼튼하게 해야 되나. 또 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단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방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1층으로 할 건지, 2층으로 할 건지, 지하실을 팔지, 안 팔지, 마당은 어떻게 할지, 정해진 내 터에서, 이 대지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건폐율은 얼마큼 할 건지, 1층으로 넓적하게 할 건지, 2층으로 홀쭉하게 해서 뭐 이렇게 할지, 여러 가지 정말 이 구상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중에도 그게 전달이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안 되는 수도 있고 빠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짓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자, 나무가 있으면은 뿌리가 있고 나무 중심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 굵직한 이 덩어리 중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큰 덩어리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건물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그 큰 틀을 보면요. 일단은 건물의 어떤 형태입니다. 형태. 그 형태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지붕하고 이 전체적인 이 껍데기 면적입니다. 우리가 건축에서는 그거를 그냥 외피 면적이다, 껍데기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 이동이 겉표면적, 지붕이나 외벽 또는 뭐 바닥도 있지만 그 외벽과 지붕을 통해서 열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관적인 관점에서 열 손실이라 그러는데 열 손실이라기보다도 열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겨울에 실내에 난방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온도는 실내 온도 24도예요. 근데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열이라는 거는 더운 데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 근데 실내 내가 원하는 실내 기온도 24도고 바깥도 24도예요. 그러면 단열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열이 이동을 안 해요. 이동을 안 합니다. 왜?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이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에 난방할 때 난방열 손실이 커요. 여름에는 실내 적정 온도가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냉방을 해야 되죠. 바깥 기온도 높기 때문에 실내 원하는 실내 온도 내가 예를 들어서 24도를 원한다. 근데 바깥 기온이 뭐 29도예요. 그러면 이 더운 곳에서 열이 또 들어오죠. 그걸 또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 에너지 세이브에 대해서는 항상 턱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이 단열을 신경을 쓰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단열이라는 것도 이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같은 바닥 면적이에요. 같은 바닥 면적. 예를 들어서 대략 이제 평단위를 우리가 쓰면 안 되지만은 100평방미터다. 약 30평. 그러면 주로 이 정사각형 평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로 10m, 10m. 이렇게 하면 100평방미터가 되죠. 거기다 높이가 뭐 1층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4m다. 그러면 400 입방미터가 됩니다. 그죠? 바닥 100평방미터의 높이가 4m 올라갔으면 400 입방미터예요. 그런 부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껍데기 면적이 전체가 얼마예요? 그냥 지붕이 슬래브, 평지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껍데기 면적은 자, 둘레 길이가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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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에다가 높이가 4m라 그랬죠. 그러면 40m 곱하기 높이 4m니까 160평방미터. 이 벽의 표면적이죠. 지금 얘기한 거는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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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에 40m에 높이 4m 하면 4, 4, 16. 160평방미터인데 뚜껑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뚜껑 면적은 얼마예요? 100평방미터니까 전체 다 합치면 260평방미터의 바닥을 빼고 껍데기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열이 이동할 때 이 껍데기 면적에 비례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피, 전체 아까 부피가 얼마예요? 400 입방미터의 부피를 갖는 걸로써 가장 껍데기 면적이 작은 거는 이 구예요. 볼. 그래서 이렇게 집을 뭐 동그랗게 구슬처럼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돔 모양으로, 돔 모양으로 지면은 이 같은 부피인데 껍데기 면적이 제일 작다.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면적도 작다. 그 다음에 평면이 뭐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직사각형이 돼서 또 같은 400 입방미터의 그런 부피를 갖는 그 껍데기 면적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그 표면적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더 복잡한 거 뭐 이렇게 평면을 막 복잡하게 뭐 이렇게 Y자형으로 한다든지 T자형으로 해서 막 그렇게 하면은 같은 면적, 같은 전체 부피라도 외피 면적, 껍데기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요. 그게 이 표면적을 줄이고 난 다음에 자, 단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이 껍데기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같은 용적을 가졌을 때 도움형이 제일 껍데기 면적이 작아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껍데기 면적이 더 큰 거는 뭐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 T자에 뭐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한 거는 더 껍데기 면적이 크죠. 근데 보통 별납게 평면을 설계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미국 주택 그 잘 이렇게 추려진 그 도면들을 보면은 거의 이 평면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가성비가 높아요. 유리하고 그 안에서 배치만 잘하면 거실, 침실, 화장실 뭐 배치만 잘하면은 여기에 이제 미국 주택에 거의 다 그 차고가 들어져 게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고를 뺀 평면을 보면은 거의 다 정사각형이 주류입니다.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거의.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정사각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펴도 거의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지붕 모양이라든지 이제 바깥에 외부를 조금 이렇게 멋을 내고 모양을 내서 색다르게 하지만은 이 평면을 보면 거의 정사각형 평면이 주류를 이룬다. 왜?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에서 또 건축물에 들어가는 그 뭐랄까 기계적인 요소 중에서 이 면적 개념이 많아요. 우리가 난방을 한다 혹은 냉방을 한다. 그러면 이 공기를 데피는 난방을 한다든지 공기 기온을 낮추는 냉방을 한다 그러면 차가운 것하고 공기가 이렇게 열 교환을 해야 되죠. 라지에이터 난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방기를 보면은 지금은 뭐 주택에서는 거의 방열기라고 하죠. 라지에타.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거를 쓰지 않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둔천동 재개발 아파트, 처음에 둔천동 주공 아파트 지어졌을 때는 그 난방 방식이 저런 거실에 방에 라디에이터가 있었어요. 라디에이터. 지금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금
건축이 되던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 그때만 해도 둔천동 주공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방열기. 그 공기하고 접촉 면적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 라지에이터 표면이 그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지금은 전기차에는 그런 게 없지만 앞에 엔진을 식혀주는 그 냉각수, 걔가 라지에이터를 통과하죠. 방열기. 굉장히 표면적이 이렇게 넓게 막 초글초글초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에서 표면적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면적이 많은 게 뭐야? 물고기 아가미 같은 데 보시면 거기도 굉장히 표면적이 넓어요. 뭐 동물들 이런 내장 같은데 위장, 창자 이런 데 보면 창자가 꼬불꼬불한데 그 안에 또 막 굉장히 주름이 많아서 그 면적에 비례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아가미 면적에 비례해서 산소를 거기서 가져오고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건물 외벽, 지붕, 외피 면적을 줄였어요. 그래요. 772 말대로 정사각형 설계를 해서 심플하게 해서 딱 줄였어요. 그러면 그 껍데기 면적이 작으니까 열 이동도 작겠죠. 또 한 가지는 그 껍데기의 질감입니다. 질감. 우리가 건축물 표면이 매끈한 표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막 요철이 들어가는 그런 표면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이런 종이는 매끈하잖아요. 매끈해. 이 자체가 그냥 면적입니다. 근데 골판지는 어때요? 골판지. 지금 골판지가 없는데 골판지는 굉장히 요철이 많죠. 그거 사실 이렇게 쭉 피면 면적이 늘어나죠. 그렇듯이 그 표면적 공기하고 접하는 그 면적과 비례해서 열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다시 말해서 열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건물 표면의 색깔도 중요해요. 색깔. 그래서 우리가 검정이다. 겉에 깜정으로 칠했어요. 그러면 검정이라는 거는 왜 검정이에요?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정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물 벽을 하얗게 이런 하얀 색상으로 됐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의 특히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열, 복사열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반사시키는 그러한 색상에 따른 열적인 특성이 자동차도 검정색 차가 있고 하얀색 차가 있는데 여름철에 특히 검정색 차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열을 받습니다. 근데 흰색 차는 훨씬 덜하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 흰색 말고 모든 어떤 에너지, 방사 에너지, 빛과 파장으로 오는 그런 에너지를 막는 게 뭐예요? 반사죠, 반사. 반사를 뭐가 잘해요? 금속재, 은박 또는 뭐 알루미늄박 그런 것들이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에도 단열재 중에서도 열 전도를 막는 그런 단열재 말고 반사 단열재가 있죠. 네, 은박 반사 단열재. 그런 것들은 에너지를 완전히 그냥 반사시켜 버린다. 그런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단열재로 쓰죠. 또 하나는 외피 면적도 외피 면적인데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은 이 외벽에 창도 있고 문도 있죠. 그래서 이 창하고 이 문 얘네들이 열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고성능으로 창을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계산을 할 때 창 면적비라는 게 있어요. 창 면적비. 창을 포함한 전체 이 벽체 한 면씩 계산을 하는데 동쪽, 남쪽, 북쪽 면. 이 외벽면 전체에 대한 그 창의 면적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외벽 전체가 높이 4m에 10m다. 그러면 40평방미터 아니에요. 40평방미터. 창 다 포함해서. 근데 창이 10평방미터다. 이때는 이제 창 틀까지 포함한 그 치수를 재야 됩니다. 그러면은 40평방미터 전체 외벽에 대해서 창 면적을 다 계산해 보니까 10평방미터예요. 그러면 25%가 창을 차지하고 있죠. 그거를 창 면적비라 그래요. 근데 전체 40 스퀘어미터에서 창이 뭐 20 스퀘어미터다. 나는 넓은 창, 통창이 좋아서 창을 넓게 했어요. 그럼 창 면적비가 50%가 되죠. 그러면 이걸 왜 따지냐? 자, 우리가 표를 보시면 알지만요. 여러분들이 한번 표가 없으신 분은 검색을 해보세요.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 관리율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너무 길면은 그냥
지역별 또는 부위별, 건축물 부위별 열 관료율 표, 이거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마다 제한이 있죠. 그래서 열 관료율이라는 거는, 자,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 전도율하고 좀 다른데, 열 전도율은 이게 어떤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열을 가했을 때 이 열이 이렇게 전해지는 이 속도를 열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열이 전도되는 그런 물질이 있고, 또 어떤 건 여기다 불을 뜨거운 걸 가하면 열이 이렇게 빨리 그냥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금속재가 그런 게 많죠. 은이라든지 구리 이런 거는 열 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런 나무 같은 거, 이런 열 전도가 잘 안 돼요. 예? 여기가 막 불이 붙어서 탈 정도로 뜨겁게 막 해도 이 열이 여기까지 잘 안 갑니다. 이건 열 전도율이 낮은 재료죠. 금속 같은 거는 열 전도율이 빠른 재료. 그래서 우리가 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돼서 열이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 공기라든지 액체에서 열이 대류하면서 이동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틈새 바람으로 열 자체가 이동하는 거 있고, 또는 복사 방식으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에요. 중간에 이러한 이런 게 매체가 없어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빛으로, 파장으로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단열을 해야 될지, 이런 전도성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조금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열 전도에 대한 거를 단열을 하겠다 그러면 열 전도율이 낮은 그런 재료, 그런 것이 단열재가 돼요. 그걸로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대체로는 이 공기 자체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방울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은,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그게 열 전도에 대한 단열재로 좋아요. 뭐 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스티로폼 중에서 비드법이 있고 압출법이 있는데, 어쨌든 걔네들은 미세한 공기방울이 많이 들어있죠. 공기방울이 많으니까 대체로 가볍죠. 그래서 그런 게 열 전도성 단열재. 열 전도율은 그런 개념이고, 열 관리율은 일정한 면적이에요. 자, 가로 세로 1m 면적, 단위 면적, 1m 면적당 열이, 이게 어떤 벽이에요, 벽. 벽이면 이쪽 열이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는 그러한 성능, 그러한 비율을 열 관리율이라고 합니다. 열 관리율. 근데 열 관리율은 일반 이런 주택 같은 경우 이 한 겹으로 딱 돼 있는 게 아니죠. 단일 물질, 예를 들어서 철판, 콘크리트, 벽돌 이렇게 딱 하나로 돼 있지가 않잖아요. 하나로 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콘크리트로 딱 하나로 했어요. 그러면 튼튼하고 구조적으로 다 만족이 되죠. 방수도 되고 다 돼요. 근데 국가에서 권하는 부위별, 지역별, 부위별 열 관리율에 그 제한치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콘크리트 벽이 있다, 벽돌벽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또 단열재를 또 이렇게 막 겹겹이 돼야 되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자,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열재로만 이렇게 지어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또 단열재라는 게 강도가 약하니까, 가볍고 그런 것들이 단열재 아니에요. 또 구조적인 힘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으로 돼 있다, 복합. 그래서 이 각각의, 자, 콘크리트의 열 전도율이 있겠죠. 열 전도율 계산하고, 단열재 열 전도율을 계산하고, 중간에 또 공기층이 있으면 공기층 열 전도율을 계산하고, 그거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열 전달률이라는 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콘크리트에다 단열재가 붙어 있고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실내가 있다. 그러면 여기 공기 온도가 높고 이쪽 외기 공기 온도가 낮으니까 이 열이 이제 일로 지나갈라 그러겠죠. 근데 각종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열이 잘 못 가는데, 일단 여기가 처음에 만나는 데가 석고보드 위에 벽지라든지 페인트가 있겠지만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기에서 이 고체로 석고보드로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 요거를 열 전달율이라 그래요. 열 전달율. 근데 열 전달율이 다 같지가 않다. 야, 공기에서 석고보드냐, 공기에서 이게 타일이냐, 철판이냐, 벽돌이냐, 여기에 따른 열 전달률이 달라요.
그러면 전달돼가지고 이제 벽체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외기 쪽으로, 바깥 공기 쪽으로 이 열이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열 전달이 한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열 전달률이 높다. 열 전달이 잘 되는 거는, 자, 보세요. 이 외피, 껍데기가 울퉁불퉁하다. 골판지처럼 열 전달률이 높아져. 열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검정색이다. 그러면 열 방사, 열 전달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개념을 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건물은 어떻게 된다? 열이 외피, 껍데기, 지붕, 외벽을 통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열이 이동을 하더라. 그 다음에 열 이동은 지역별, 부위별 열 관류율, 그 표를 보세요 한번. 그러면 거기에 제한치가 나와 있어요. 1제곱미터당 몇 와트 열 관류율, 그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장장했냐 하면은, 자, 표를 보시면은 그 표에서 중부 지역, 뭐 남부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 같은데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 해서 딱 지도상에 어디까지 행정구역 딱 금을 거놨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 받고 건축 사용 승인 받을 때 그 지역에 포함된 그 지역 어디냐? 제주도에 해당되냐? 중부 1지역이냐? 2지역이냐? 그 다음에 이게 외벽이냐? 네. 그 다음에 외벽인데 외기에 직접 면했냐? 아니면 외기에 간접 면했냐? 이런 거 다 따져요.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이 아니냐? 그걸 따져서 다 봤더니, 자, 중부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이다. 그러면 열 관리율을 얼마 이하로 해야 되냐? 표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계속 해마다 자꾸 강화가 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점, 틀릴 수도 있어요. 0.27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제곱미터당 와트예요. 거기서 K라는 거는 이 도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도시라. 네. 1 단위 면적당 몇 와트가 지나가냐. 근데 그 제한 치수 0.27 와트 퍼 미터 제곱 K 이하가 돼야 된다. 다른 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이러한 표가 또 있습니다. 창 및 그 문의 단열 성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창하고 현관 출입문이라든지 이 외벽에 면한 외벽에서 거실로 통하는 그런 문은 그 단열 기준값을 맞춰줘야 돼요. 아니, 거실이라 그러니까 뭐 무슨 이렇게 소파 놓고 텔레비 보는 거기도 거실이지만 건축에서 말하는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이런 용도로 쓰는 걸 다 거실이라 그래요. 자, 이런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표가 뭐 이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직접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런 표가 있어요. 그럼 여기 표가 보시면은 이쪽에는 자, 창에 대해서 이 창이 뭐 재질이 금속 창이냐 또 플라스틱 창이냐 목재 창이냐 그런 거 이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자, 그냥 이게 이제 유리가 홑겹이냐 이제 이중창 페어그레스냐 또는 삼중창이냐 사중창이냐 이렇게 해서 그 사중창일 때는 단열 이 열 관리율 값이 얼마고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단열 성능이 높은 거 이 표에서 단열 성능이 제일 높은 거는 자, 플라스틱 또는 목재 창으로서 사중창 사중창일 때 제일 낮습니다. 열 관리율이. 거기다 또 이제 사중창뿐 아니라 뭐 로이율이냐 또 하드 코팅을 했냐 소프트 코팅을 했냐 뭐 알곤을 주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중창의 경우 열 관리율 값이 1.2입니다. 1.2. 제가 지금 말한 게 뭐예요? 이 표에 나온 가장 고성능 창, 그 창의 열 관리율 값이 1.2입니다. 조금 전에 벽체 건축물 부위별 지역별 열 관리율 표에 의하면은 중부 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그 열 관리율 기준 얼마래요? 창이 훨씬 제 아무리 사중창 알곤을 넣고 뭐 로이 코팅을 하고 별 난리를 쳐도 1.2예요. 1.2. 근데 벽체는 얼마다? 0.27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열 관리율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그냥 외벽하고 고성능 창호하고 이걸 해보면은 어떻게 돼? 1.2 나누기 0.27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창 면적 비라는 게 있었죠. 전체 예? 외벽 면적에 대한 창의 면적 비. 근데 창 면적 비가 50%다. 그러면은 그 50%가 일반 이 외벽보다 열 관류율 그 능력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단열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창을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정말 우리 집 바깥에 경치가 너무 좋은데 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시원하게 크게 뚫어서 바깥에도 보고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창도 또 무조건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또 디자인하고 연관이 있는데 미국식 목조주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식 목조주택 이런 스타일의 집들은 창을 너무 크게 하잖아요. 통유리 껴가지고 그러면 정말 그 조화가 안 맞아요. 그 벽 면적에 비례해서 창 크기 그 과거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 면적에 알맞은 창의 크기가 얼마냐 그거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뷰를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다면 창을 마음대로 크게 하면은 정말 보기 흉한 집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박스형으로 모던한 집은 창을 뭐 크게 해도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성능 창을 껴도 이 열 관리율 값이 굉장히 떨어진다. 창이. 창에 대한 좀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자세하게 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뭐 창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좋고 고성능 창을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커다란 거 외피 면적에 대한 그런 거 하고 창 면적비 창이 차지하는 면적과 단열의 관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계속 이어가지고 뭐 이제 자 향은 어떻게 동쪽 남쪽 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단열은 어떻게 하고 방습은 어떻게 하고 그 열교 현상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또 막아야 될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환기는 해야 되잖아요. 환기 그 다음에 각종의 틈새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건물 주택 에너지 절감하는 큰 틀의 하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